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티끌 하나에도 온 세상이 담겨 있고 그 낱낱의 티끌 속에도 온 세계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세계 어디쯤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가 머물고 있는 해인사에서는요, 매년 봄과 가을에 이렇게 법회를 열고 사부대중이 모여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도량에 새겨놓은 법궤도를 도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때 대중들이 모두가 합송하는 것이 바로 의상대사께서 화엄사상의 요체를 한 편의 시로 압축한 법성계입니다. 그 법성계를 도인으로 표현한 것이 법궤도인데요. 한가운데 이렇게 법자에서 시작해서 7자씩 읽어 나가면 이게 불자에서 끝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화엄 일승법궤도입니다. 매년 법회가 마무리될 쯤 해서 이 개송을 합송하다 보면요, 그 내용의 심오함이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범종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듯이요, 구절 구절마다 깊은 울림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 부분을 따라 할 때면 그 신비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정말 그게 진실이고 가능한 일일까 하면서 어리석은 미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작은 티끌에 어떤 시방 세계가 다 담겨 있고 이걸 머금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 범인의 안목으로는 도통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상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항상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요. 불교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극미론, 이 극미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있죠. 그런데 다분히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이 주제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속 어떤 나노기술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자나 분자를 얘기할 때만 해도 단순히 어떤 물리학 영역의 논의로 이해하고요, 피부로 다가오지 않던 주제가 이 나노기술의 등장과 함께 어떤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노기술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거대한 우주선으로 화성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규모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 속에서도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노기술 그 자체가 가진 경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공지능, 생명공학, 의료, 농업, 환경, 그리고 건축 등과 결합해서요,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이 인공지능만큼이나 혁신적인 것이 바로 이 나노기술입니다. 현재도 주목받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이 기술 잠재력은 그 상상 초월이라고 할 만한데요. 요즘엔 누구나 나노기술을 말하지만 이 나노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아주 조금의 상식과 이해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필자 역시도 복잡한 것은 질색인데요.
그래도 다시금 학창 시절 물리학 또는 화학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나노는 아주 작다 또는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합니다. 현재는 아주 미세한 물리학적 계량 단위로서 이렇게 나노미터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n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약 8만 분의 1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미생물은 박테리아 크기의 1,00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달리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들 아시는 가장 작은 원소, 수소 원자를 10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하면 1나노미터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원자의 크기로 환산해 보면요. 원자 하나가 0.2에서 0.3 나노미터가 되고요. 원자 3개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면 1나노가 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상상 속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작아지는 방향이 아닌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나노미터가 1000배 커지면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이 마이크로미터가 1000배가 되면 1000배가 더 커지면 1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밀리미터가 1000배 커지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1미터가 됩니다. 나노기술은 이 나노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과 특성을 이렇게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이름 붙여진 것이지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조상들은 미, 섬, 사, 진, 애 이런 등등의 미세 크기의 개념을 이미 사용해 왔습니다. 이들 표현 중에서 나노 수준의 크기라면 여기 보시는 대로 사와 진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수십 나노가 뭉쳐진 덩어리는 일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 밀리미터의 덩어리에 비해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나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상황과는 다른 특이한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입니다. 이 나노 기술은 여러모로 불교와 인연이 많은 듯합니다. 나노 기술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연꽃잎에 대한 관찰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지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구제의 힘을 쏟는 대승의 보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더러운 진흙 속에 박혀 있지만 꽃잎은 온갖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향기를 내뿜는 모습이 대승보살로서의 수행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렇게 종교적 감성은 넣어두고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꽃잎은 오염물질에 더럽혀지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이 나노 기술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꽃 효과라고 불리는 일종의 항접착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연꽃의 잎과 꽃잎에 묻어 있던 어떤 먼지나 오염 물질이 이게 빗물과 함께 구슬처럼 모여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미경으로 연꽃잎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연꽃잎 표면이 예상과는 달리 매끄럽지 않고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살짝만 들어 올려도 먼지와 접촉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먼지가 빗물에 쉽게 씻겨 나갑니다. 연잎은 지름 1나노미터 정도의 물과 친하지 않은 왁스 결정으로 표면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죠. 나노 차원에서 거친 표면은 매끈한 표면보다
소수성, 즉 물과 화합하지 않고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수록 물과 이 표면의 접촉 면적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연잎에 빗물이 내리더라도 그 물방울은 이 표면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흡착하면서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잎의 나노 구조에 착안해서 발스코테트인 지붕이나 비에 맞아도 오염물질이 그대로 씻겨 나가는 옥의 광고판,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창문 유리,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도 서리가 끼지 않는 안경 렌즈 등을 응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당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단연 생명공학 분야입니다. 생명공학은 살아있는 세포의 어떤 생물학적 활동이나 효소를 이용해서 어떤 산업 공정에서 무언가를 결합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개념이 결합해서 나노 생명공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약 6,000년 전부터 효모를 이용해서 맥주나 와인을 만들어 마셨던 인류에게 이 조합이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식품 가공 기술 정도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속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 데이터, 생명공학 기술들이 이렇게 나노 기술과 결합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포 크기의 잠수정에 사람이 타고 인체 속을 이리저리 탐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상상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나 소설 속에서 말이죠. 특히 어렸을 적에 봤던 영화 이너 스페이스, 이 영화는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촌스럽고 유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세포 크기의 잠수정이 바로 지금의 나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만 같은 이 나노 로봇 연구가 현재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나노 크기의 센서와 칩 또는 로봇을 제작해서 기기들을 인체 안에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오 센서를 인체에 투입해서 혈당량을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기준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나노 펌프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바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노 로봇이 혈관 속을 이렇게 다니면서 유해 물질이나 독소를 청소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인체의 그 미세한 변화를 그 미세한 로봇을 통해서 대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지간한 질병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어떤 건강 유지 또는 질병 방지 등의 어떤 관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나노 기술은 단순히 특정 영역의 혁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시대의 가치와 개념마저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책 특이점에 온다에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나노 로봇이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 시스템과 그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에 따르면 나노 기술 혁명은 우리 몸과 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전부를 분자 단위로 하나하나 다 재설계하고 재조립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노 로봇을 통해서요, 인체 세포핵 속의 생물학적 어떤 유전 정보를 나노 기술로 만든 실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유전 암호를 지닌 RNA나 리보솜,
뭐 생물학적 조립에 필요한 어떤 컴퓨터 요소들의 활동을 모방한 기계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노 로봇의 제조 과정에서 아주 정교하게 1분자 차원의 통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수억, 수조 개의 나노 로봇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요, 적혈구보다도 작은 크기의 수많은 로봇이 자기 복제를 하면서 로봇의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암세포와 싸우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 신체가 건강한 경우에는 독소를 제거하고 DNA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뭐 세포막을 수선하기도 하고 동맥경화증을 완화하거나 뭐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이 상상력은 현재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거나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면 결국 인간의 생물학적 뇌나 육체는 그것이 생체 친화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기계와 결합하게 되거나 또는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노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불교 전통 속에서는 극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물질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통찰은요, 단순히 외부 대상 세계에 대해서 어떤 뭐 존재적 위상을 수립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인식과의 어떤 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수행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원자론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아비달마 전통이 발전하면서 이 내용이 구체화되죠. 이 세상 물질의 어떤 궁극의 구성 요소까지 이렇게 분석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최종적으로 더 이상 구분되는 어떤 기본 입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종류의 기본 입자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사론 전통에서는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오금과 인식되는 오경의 10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모두 극미라는 소립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대종과 소조색으로 나뉩니다. 사대종은요, 지, 수, 화, 풍이라는 4종류의 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독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묶여서 이렇게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사대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조색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뭐 지수화풍의 사대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 소조색이라고 하는 입자는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인 감각기관과 인식되는 물질인 외부 대상이 포함됩니다. 이게 소조색은 사대종과는 달리요, 이게 상황에 의존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빨간 장미꽃을 본다고 한다면 눈에 안근이라는 극미의 작용으로 장미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눈 이외의 장소에서는 이 안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미가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입자를 눈으로 보고 빨간색을 마음과 연결된 인식하는 시각이 생겨나는 거죠. 사대종이라는 조합은 모든 물질 세계에 걸쳐서 한결같이 두루 나타나고요, 소조색은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구사론 전통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대종과 소조색의 복합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극미론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구사론 전통에서 이해하는 세계가 서양의 물질이나 정신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의 극미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어떤 극미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이 불교 사상사 내에서 수많은 논쟁이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미론은 불교 철학 전통 속에서 인식 존재의 어떤 본질에 대한 통찰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교의 극미론은 단순히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요, 우리 수행자들의 수행론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BTS, 방탄소년단은요,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워낙 유명한 곡이니 굳이 이 노래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이 부분을 들을 때마다 생뚱맞게도 나노 기술을 떠올립니다. 이 나노 기술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지 않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것들조차도 모두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나노 단위가 이럴진데 하물며 미물 중생이라 할지라도 어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의상조사께서는 법성계에서 노래했습니다. 한 티끌 가운데에 시방색에 담겨 있고 모든 티끌 속에 낱낱세계 또한 그러하네.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이 대목은 단순히 종교적 감성에서 나오는 어떤 수사나 은유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음을 나노 기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정적 또는 확정적 시선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쉽고요. 외부 조건과 부합되는 인연을 만나서 아주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의 역할을 해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나노 기술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노기술은 어쩌면 이 세상은 작은 것들의 특별함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와 같다. 작고 미미한 것들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말했듯이 무한히 작은 것의 역할은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